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광고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제가 지난 강의까지 총 6가지 업종에 대한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인스타그램 정기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강의 동안에 좀 Q&A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나 조금 날카로웠던 질문들을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캠페인 유형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좀 예전에도 계속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쭤보던 내용이어서 한번 첫 번째로 말씀드려볼게요. 캠페인 유형에 대한 문의. 그래서 자 1-1 전화하는 광고, 그러니까 판매 캠페인에 대한 문의 먼저 말씀드릴게요. 판매 캠페인은 성과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퍼널, 마케팅 퍼널 중 역 퍼널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는 표현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메타의 시스템상, 그리고 이 메타 시스템에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 우리 광고를 세팅하는 것은 역 퍼널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에 중요한 게 빠졌죠? 머신러닝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자 예를 들어 구매가 역퍼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역퍼널. 그러니까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이 퍼널이 깔때기잖아요. 그래서 이 깔때기 모양으로 각 유저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깔때기가 여기 점점 원래 컸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가장 큰 부분은, 큰 퍼널에는 가장 많은 지표가 쌓이는 광고에 노출이 될 수 있겠죠. 자, 가장 큰 지표는 노출.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거겠어요? 광고가 노출이 됐으면 클릭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트래픽이 발생해요? 유입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는 유입. 자, 유입이 되었으면은 이제 보통은 이 홈페이지 값에서는 페이지 뷰 등이 뜨게 돼요. 근데 이 페이지 뷰가 일정 시간, 그러니까 세션마다 페이지 뷰가 찍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했을 때는 페이지 뷰가, 제가 이 페이지 보고 스크롤 좀 내린다던가 시간이 좀 지나거나 다른 페이지 보거나 하면은 페이지 뷰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중복으로 찍혀요. 그래서 유입됐을 때 이 페이지 뷰가 값이 크겠죠. 그 다음은 콘텐츠 조회. 콘텐츠 조회 값은 뭐 씹는 게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기본 픽셀 값에서는 이 하나의 페이지를 한 번 보았을 때, 그러니까 스크롤을 아무리 올렸다 내렸다 뭐 계속 보고 있다 오랜 시간, 그래도 하나의 콘텐츠 조회로만 찍힙니다. 그 다음에는 콘텐츠를 봤으면 뭐예요? 장바구니 추가를 하겠죠. 장바구니 추가한 후에 결제 시작을 누르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게 퍼널이고, 이거를 위 지표를 역순으로 나열한 것이 역퍼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노출, 유입, 콘텐츠 조회, 장바구니, 결제 시작, 구매, 이렇게 좀 이 데이터 값이 가장 큰 것에서 적은 것으로 줄어 들어가는 것이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고, 이 지표를 좀 역순으로 나가는 게 역퍼널. 그렇다는 말은 역퍼널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처음에 성과 목표는 구매로 잡아요. 그런데 머신러닝이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문제일 수도 있고, 브랜드 파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구매하기로 아무리 돌려도 이 활성화가 안 돼요, 머신러닝이. 그러면 이 구매보다 값이 좀 더 큰 결제 시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장바구니, 그래도 안 되면 콘텐츠 조회.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구매하기는 말 그대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머신러닝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장바구니로 해놓으면 장바구니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구매하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진 않죠. 이게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1차적인 성과 목표를 장바구니로 잡았을 때 그 2차, 3차, 4차 성과 목표를 잡는 그런 탭이 따로 있었어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그런데 지금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 메타 자체적으로 다른 성과 목표를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성과 목표만을 위해 1순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로 이 성과 목표를 잡았을 때 구매나 결제 시작을 고려하는 정도는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이 있긴 하나 웬만하면 머신러닝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폰을 순서로 잡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트래픽 캠페인 왜 돌려야 하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트래픽 캠페인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마케터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산이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예산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트래픽 캠페인에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돌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트래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모수를 쌓기 위해 이제 따로 데이터 툴을 통해서 또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좀 내부 데이터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신생 브랜드라서 홈페이지 유입수가 적어서 광고를 집행하려면 트래픽, 그러니까 모수를 쌓고 그 다음에 전환 광고를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 전환 광고의 효율을 낼 만한 트래픽 캠페인 돌리려면 1년 이상은 돌리셔야 돼요. 그게 이 메타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을 왜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하면서 돌려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트래픽 캠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에 성과 목표가 랜딩 페이지 조회와 링크 클릭 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말은 즉 광고를 어쨌든 클릭해서 홈페이지, 우리가 랜딩 페이지 정해놓은 곳에 들어오기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트래픽 캠페인을 이 모수 쌓기로 설정한다고 해볼게요. 홈페이지에 들어왔어. 제가 만약에 이 트래픽 캠페인에 100억을 써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전 세계 광고라 10억 명이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 뭐 9억 9.9, 그러니까 99% 훨씬 이상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면 광고 대시보드에서는 뭐 예를 들어 CTR이 막 7%, 8%, 막 유입량 10억. 근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나간 유저들이 남긴 트래픽이 우리가 전환 광고를 돌리기에 충분한 그런 모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유입시켜서 어떤 것을 이 유도를 할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이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 매력도 파악. 즉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죠. 그래서 이 소재가 예쁘면 클릭을 할 거고 안 예쁘면 클릭을 덜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을 집행하기 전에 소재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트래픽 캠페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릭 값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소재에 대한 내용이 10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랜딩 페이지의 매력도 파악. 자, 스크롤 탭스 값이나 랜딩 페이지 중간중간에 버튼 값을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1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어느 정도만큼 스크롤을 내리고 몇 퍼센트가 어떤 특정 저희가 유도했던 그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을 파악함으로써 이 전환 캠페인보다 낮은 CPM과 낮은 CPC로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랜딩 페이지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소재, 랜딩 페이지 파악했어요.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죠? 타겟에 대한 매력도 파악. 타겟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저희가 다른 변수들은 다 통제하고 예를 들어 남여만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20대와 30대만 분석한다든지 그랬을 때 광고 세트를, 그러니까
똑같은 트래픽 캠페인 하나를 두고 그 안에 광고 세트에 1, 2, 3, 뭐 만원. 근데 여기는 20대, 30대 혹은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 설정 값들이랑 소재의 내용들은 아예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즉 변수를 통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 우리가 똑같이 광고를 노출했을 때 어떤 타겟에게 이 소재와 그리고 이입이 되었을 때 트래픽을 파악했을 때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 매력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뭐 4번째, 5번째, 50번째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트래픽 캠페인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전환 광고를 돌리기 전에 못 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브랜드 파워와 어느 정도의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모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모수가 있죠. 모수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타겟팅을 하는 이 표본 집단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요만큼밖에. 왜냐면 우리가 뭐 클릭률도 5%, 10% 그리고 전환율도 한 10%이 정도 나오면 정말 잘 되는 광고다.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수를 100을 쌓아도 그 중에 10만 우리의 표본 집단이어도 정말 잘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냐, 그리고 유입시킨 후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특정한 액션을 하고 트래픽을 남기고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냐, 이거는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모수를 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좀 말을 세게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혹시 뭐 댓글에 모수를 쌓는 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또 좀 생산적인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특정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파악하는 것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소재나 타겟 같은 것에 대한 매력도는 저희가 광고 대시보드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CPM이나 CPC나 CTR이나 CBR이나 이런 내용들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액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GA4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GA4의 홈페이지 내부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활용해서 측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트래픽 캠페인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 자, 잠재 고객 캠페인 효율이 정말 있는 걸까요? 무효 DB가 너무 많아요. 제가 창업이나 병원이나 좀 이런 그 보험, 컨설팅 이쪽 해서 DB 업종 지금까지 총 한 30개 좀 넘는 업체 해보고 했었고 지금은 한 10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무효 DB는 정말 고질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타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서비스가 궁금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은데 내 개인정보를 남겨야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남기고 빨리 홈페이지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무효 DB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문의를 남겼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문의 안 남겼어요 하고 끊으시는 분도 많고,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DB를 추출하면 이 데이터가 다 남아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DB를 어떻게 남겼고 그 뒤에 어떤 액션을 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했다, 이게 다 남거든요. 그래서 아니까 전화를 드린 건데 그렇게 좀 부정적인 그 답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메타 시스템에 대한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저들의 심리학적 행동 특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나 구글 SA 쪽 아니면은 다른 이제 DA 쪽 뭐 여러 데에서 DB를 추출해도 잠재 고객 캠페인의 인스턴트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DB 질이 높지만 무효 DB가 있어요. 존재해요. 그 수많은 질문지를 다 작성하시고도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 DB는 우리가 SE에서 하는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적을게요. 매체를 통해 홈페이지 좀
많은 양식을 남기게 하는 것처럼 인스턴트 양식 꾸미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장문의 내용을 계속 적어야 되면은 귀찮아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다역, 단답형, 뭐 서술형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항목을 섞어서 예를 들어 창업이라고 하면은 신규 창업 여부 해가지고 신규 창업인지 점포가 있는지 그냥 업견인지 이렇게 적게 하고 그 밑에다가 뭐 창업 희망 지역 해서 지역 하나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의 내용은 조금 길게 쓰게 하던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디테일하지만 너무 귀찮지는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양식 남기는 것처럼 인스턴트 양식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DB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고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 있음. 이건 제가 이제 광고주분과 협의를 해서 일정 비용을 실험을 해봤어요. 광고 소재를 이제 후킹이 강한 내용이랑 명확하게 한 내용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 한 그때 4달 정도를 그 소재 계속 갈아가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4달 동안 계속 이 자세한 소재가 무료 DB가 적었어요. DB 단가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서비스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하고 후킹성 멘트를 줄이더라도 이 무료 DB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내용을 조금은 길고 자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뭐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문의 안 했어요, 이런 DB들이 무조건 무효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름, 전화번호를 수기로 적는 플러스 자동 입력란 2개 다 넣어 놓으면 실이 감소합니다. 자, 자동 입력란을 쓰면 이게 누르기만 하면은 그 다음 딱 누르면은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요. 근데 이게 수정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내가 그거를 귀찮음을 감수하고 눌러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대신 그렇게 굳이 귀찮아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제가 회원가입할 때 페이스북에 입력했던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거기 입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 전화번호 수기로 적었죠.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이 로그인 정보 적어들었죠. 그러면은 DB가 이렇게 2개 다 추출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봐요. 크로스 체크 해보면 안 맞으면 이 자동 입력란이 맞을 거고 웬만하면 아니면 자동 입력란이 옛날에 적어놓은 번호라 번호가 바뀌었으면 이 번호로 하면 되고 그리고 맞으면은 이 사람은 유효한 DB인 거죠. 근데 이게 맞는데도 전화했는데 DB 안 남겼어요 하는 것은 거짓말 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이 사람이 문의 안 남겼어요 해서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DB를 본인이 남긴 건 맞아요. 그랬다면 우리한테는 이 사람의 뭐 성별, 연령 아니면 어떤 소재를 클릭했고 홈페이지에서 어떤 트래픽을 남겼고 어떤 문의 내용을 남겼는지 이 데이터 값이 남게 되죠. 그러면 저는 무효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귀중한 데이터 하나를 쌓은 거예요. 물론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분들 입장에서는 무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타겟층을 찾으면 이 DA는 우리가 광고할 만한 타겟층을 좁혀가는 게 최종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좁혔을 때 우리 서비스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타겟층을 줄여간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DB들이 완전 무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ASC나 아니면은 뭐 TLC 같은 것들.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랑 그 다음에 트레일드 리드 캠페인인가? 이게 맞춤형 리드 캠페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C는 이제 그 이커머스 업종에서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유형이고 그 다음에 맞춤형 리드 캠페인은 DB 업종에서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유형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그리고 맞춤형 리드 캠페인. 이거는 저희가 캠페인 그 내용을 최소로만 세팅하면 모든 설정 값이 자동으로 돌아감.
그래서 소재만 등록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았어요. 메타프로팀에 전화해도 1 예산을 이제 $50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6, 70만 원을 해야 되고 1 예산을 이 한 캠페인에, 그리고 소재도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소재 등록수를 등록해야 된대요. 제 기억으로 50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50개를 전 등록을 안 해봐서, 근데 그렇게 광고주 이제 좀 예산이 많은 광고주분께서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뭐 효율이 뚜렷하게 높진 않더라고요. 제가 수동으로 세팅한 모든 캠페인보다 효율이 낮았어요. 그게 뭐 완전 막 100% 미만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몇몇 광고주분들께서도 해보고 싶다 해서 1, 2, 3, 뭐 5만 원, 10만 원 소재 최대한 10개, 20개 이렇게 세팅해봤는데 효율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제가 작년 12월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이제 일반 광고를 돌릴 때 어떤 브랜드에서 예산을 확 줄여서 광고 세트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저희 에이스씨 한번 해볼까요? 해서 했는데 수익률이 대박이 났어요. 너무너무 대박. 블랙 프라이데이 수익률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이 세팅을 에이스씨 해봤는데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그 제가 수동으로 세팅한 캠페인 수준만큼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수동으로 세팅한 캠페인은 정말 제가 엄청난 전략과 이 소재나 타겟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세팅하고 계속 변수 차단하고 기준 설정해서 분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한 건데 ASC는 그냥 자동화해라 딱 눌러놓으니까 제가 그 노력을 한 거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회의감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좀 신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집행하시던 광고주분들도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계속 권장드리면서 제가 소재만 계속 베리에이션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뭐예요? 맞춤형 리드 캠페인이 뭐예요?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세팅하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소재를 10개, 20개 많이 세팅해야 돼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세팅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캠페인 얘기만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버렸어요. 자, 두 번째는 그 타겟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타겟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타겟팅에서 효율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타겟팅의 이해라는 그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 영상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이 타겟팅 중에서 아마 이 유사 타겟이랑 유사 타겟의 퍼센트 값이랑 그다음에 상세 타겟팅에 대한 데이터를 모르시는 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사 타겟에서 저희가 뭐 5% 유사를 하면은 뭐 밑에 추산치인가 도달치인가 그게 뭐 1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5%고 어떤 기준으로 120만 명치는 저희도 모르고 메타프로틴도 모르고 데이터 보고서에서도 안 나와요. 그리고 상세 타겟팅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자주 여행 가는 사람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항공사 광고할 때. 근데 그 자주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해외여행 관련된 상세 타겟팅은 최근 7일 이내라고 이제 써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 여행 가는 사람은 아무리 뒤져봐도 자주가 어떤 기준이고 여행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뭐 저희 부산으로 출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자주 여행 가는 사람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을 이것저것 다녀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5천만, 6천만 국민 중에서는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 자주 해외여행에 포함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준점도 없고 아예 없죠. 명확히 분리되는 기준이 따로 없죠. 그리고 이 데이터로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값도 없죠. 실제로 보고서에도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겟팅에서 왜 이런 효율이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해결책. 자, 1번 기준 설정. 자, 어떤 타겟팅을 실험할 것인지 기준 명확하게 설정. 예를 들어서 제가 반려동물 업종을 한다 그러면은 강아지랑
강아지 용품이랑 그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메타라는 플랫폼 안에서 강아지 관련된 내용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리고 강아지 용품은 뭐 강아지 매트나 뭐 강아지 러그, 하네스, 펫백 이런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상세 타겟팅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품과 소재와 광고에 맞는지 설정을 했죠, 기준을. 그 다음은 두 번째, 변수 통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이 상세 타겟팅 강아지랑 뭐 강아지 용품 두 개 나눴는데 소재도 아예 다르게 해버리고 예산도 아예 다르게 해버리고 뭐 여기는 20대 남자, 여기는 30대 여자 이러면 절대 실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기준 이외의 모든 세팅과 소재 내용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타 변수들을 다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이 강아지랑 강아지 용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몇 번 반복해요. 몇 번 반복. 자,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소재를 교체해 주면서 반복 실험합니다. 네. 왜냐면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이번 주는 얘가 잘 나오고 다음 주는 얘가 잘 나오고 그 다음 주 얘가 잘 나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데이터를 보일 때까지 어느 정도 반복 시험을 합니다. 소재도 이 두 광고 세트에 똑같은 소재를 넣어서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CPM, CPC, 뭐 CTR 다 아시는 CVR, 뭐 로아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GA4에서 뭐 홈페이지 내 트래픽, 뭐 클릭, 스크롤 뎁스, 뭐 이탈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정한 데이터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 실험해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추출했죠. 추출 후 이제 제가 원하는 일정한 결과값이 나오면 토너먼트, 데이터 추출 지울게요. 토너먼트. 그래서 자, 만약에 강아지랑 강아지 용품 실험을 5번을 했는데 4번이 강아지가 잘 나왔어. 그러면 강아지 용품 탈락. 그리고 강아지 사료 넣어요. 또 한 4, 5번 했는데 이번에는 사료가 제일 잘 나왔어. 강아지 빼. 그리고 뭐 강아지 뭐 또 다른 강아지 관련된 거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타겟팅 버리고 새로운 타겟팅 넣어서 반복 실험 진행.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디벨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팅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책에 나온 4가지 내용을 반복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타겟팅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여기 좀 딥하게 들어갔고, 타겟팅에 대해서는 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 문의도 좀 꽤 있었어요. 상세 타겟팅 거는 게 맞아요? 이런 문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짧게. 3번 노출 지면 어드밴티지가 낫나요? 수동이 낫나요? 자, 이거는 저는 그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출 지면 데이터 본 후 수정. 앞에 깜빡 빼먹었네요. 자, 어드밴티지로 설정 후. 그래서 만약에 좀 예산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연령층 그리고 특정 뭐 타겟에게 노출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인스타 피드만 노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페이스북에만 노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처음에는 웬만하면 어드밴티지로 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타 피드, 릴스, 스토리, 탐색, 페이스북 피드 이렇게 6가지 지면은 메인 지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적어볼게요. 올 인스타 피드, 릴스, 스토리, 탐색, 탭, 탐색, 홈, 페이스북 피드. 네, 어드밴티지로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메인 지면들은 처음에 노출해놨다가 보고서에 플랫폼 노출 지면 하면은 이 하나하나 노출 지면마다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본 후에 효율이 좋은 지면은 여기니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광고 세트를 분리하셔도 되고, 여기는 효율이 안 좋네 해서 그냥 꺼버리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강의까지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캠페인 유형과 타겟팅과 노출 지면,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Q&A 잠깐이랑 그다음에 지난 강의 동안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트 황준호 프로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제가 댓글은 자주 확인을 못해서 그냥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컨설팅부터 광고 대행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